때문에 올해 시험거리 못 됩니다. 대신 모의고사에서는 열심히 나올 겁니다. 원래 작년에 나온 거는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하나 봐주실 것은 양과 3번의 사전결정 효과만 보고 지나가시는데, 우선 494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잠깐 확인해 주십니다.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 가로 해놓습니다.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되셨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길 위락시설을 만들고자 한다면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다는데, 저 위락시설을 주거지역이나 또는 관농장,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 지역에 만들고자 준비하고 건축허가 신청하게 되면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건축사 등을 방문해서 설계도면 작성을 의뢰하게 되면 좀 유능하다고 하는 분은 설계도면으로 1제곱미터당 10만 원 정도 달라고 합니다. 사실 그 건물이 잘못 만들어져서 붕괴되는 여러 가지 사고 발생하면 설계도면을 작성한 건축사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 비용이 높게 책정되게 됩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연면적 100제곱미터의 건물 만들고자 한다면 설계 비용만 1,000만 원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 선거할 때쯤 해서 무허 건축물을 양성화시키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럴 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건축사와 연결되어 설계 도면을 대신 만들어주고 그 대가로 한 2,0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설계 비용, 건축물 대장에는 무허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설계 도면을 새로 작성하고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그와 관련되어 작업하는 비용이 있거든요. 관심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설계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상업지역이 아닌 곳에 위락시설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아마 토지에 대한 구입 비용이나 설계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하는데, 실제 건축허가 신청했더니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자체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내가 소유한 땅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허가권자에게 물어보게 되는데, 그것을 사전 결정 신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새로 토지를 구입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 토지 구입하기 전에 내가 의도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허가권자에게 미리 물어보는 게 필요하십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전 결정 신청은 정식 건축 허가 신청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 사전 결정 신청 절차에 따라 사전 결정서가 날라오게 된다면 495페이지입니다. 양과 3번 사전 결정 효과 찾으셨죠? 사전 결정 통지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 허가받거나 신고, 협의한 것으로 본다. 첫 번째입니다. 국회법에 의한 개발행 허가, 2번 산지 전용 허가 등, 3번 농지 전용 허가 등, 4번 하천 점용 허가.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된 것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농지 전용 허가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더 이상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허락받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6월 달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땅이 있거나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전답 또는 임야가 있다고 하면 그곳에 허가권자에게 사전 결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해봅니다. 보통은 선거를 의식해서 사전 결정을 좀 폭넓게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가 소유하는 곳이 농지이거나 또는 산림인데 사전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고 하면 더 이상 농지가 아닌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전 결정 날라오면 남양시장은 좀 유능한 분이시죠. 찍어주시고 안 날라오면 두고 보자 하시면 되죠. 예, 그렇게 이용하시는 게 이쪽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잠깐 확인하십니다. 사전 결정 신청자는 사전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건축 허가 신청하여야 하며 건축 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 결정 효력 상실됩니다.
의제된다. 그래서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건축허가 신청하여야 하며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사전 결정 통지 받았다면 건축허가는 의제되는 것 아니죠. 건축허가는 따로 신청할 절차이고 의제되는 것은 4가지입니다. 국회법에 의한 개발행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하천 점용 허가 4가지에 대해서는 의제되지만 건축허가는 따로 신청할 절차가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의제는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나 본데요. 이제 점점 실력이 좋아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사전 결정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다시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의제되는 4가지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게 됩니다. 시험에 내게 되면 딱 2가지입니다. 건축허가 의제된다. 그런 취지와 하천 점용 허가는 의제되는데 도로 점용 허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도로에 인접한 땅을 대지라 표현하는데 만약 이 도로가 차도와 인도로 구성되게 된다면 공사 현장에 준취를 하기 위한 통로 필요하거든요. 그 통로를 일정 기간 공사 용도로 사용한다 해서 시, 군, 구청장에게 도로 점용 허가라는 것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결정 통지 받았다 해서 실제 건물 건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건축허가 받고 진행한 절차이기 때문에 도로 점용 허가는 사전 결정 효과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틀리게 지문 나오게 되면 딱 2가지입니다. 건축 허가와 도로 점용 허가를 의제한다. 그런 취지라고 하면 틀린 지문으로.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에 사전 결정 하나만 신청했는데 4가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동시에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사전 결정 효과이고 그 4가지 인허가 처리 범위에는 도로 점용 허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관 3번에 대해서만 저렇게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건축물 종류 및 권한자 찾으셨죠. 그리고 1번 허가권자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는 자는 특시, 특도,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 받아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건축 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대손. 건축물에 대한 용도 변경은 건축 허가 대상 아닙니다. 건축 대손 행위만 건축 허가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원칙적인 허가권자는 시, 군, 구청장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이번 대형 건축물의 예외 허가권자 찾았습니다.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건축 추천없습니다.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10분의 3 추천없습니다.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 광역시 줄쳐 놓습니다.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 허가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건축물 건축은 제외한다. 1번, 2번만 묶어놓습니다. 공장, 창고는 제외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건축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주의 건축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은 첫 번째가 사전 결정 신청 제도입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번째 건축허가 신청하고자 하면 대지의 소유권을 100% 확보한 때 건축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외 규정을 작년에 개정했고 작년에 시험에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문제가 시험에 이미 출제되었기 때문에 다시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앞서 우리 보셨던 분양 목적의 공동택의 경우에는 대지의 소유권만 확보하고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다. 그걸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올해 다시 한번 보실 것이 그쪽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 우리 보셨던 게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입니다. 안전영향평가 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영향평가 실시하는 자는 건축주이겠습니까?
허가권자이겠습니까? 통밥 잘 찍으십니다. 허가권자 하는 겁니다. 허가권자가 하는 겁니다. 만약 건축주가 하게 된다면 안전영향평가는 100% 통과해버립니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안전영향평가 실시하고 안전영향평가 통과한 데에만 건축 허가받을 수 있다는 걸 잡아주시고,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대상 초고층 건축물과 층수가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그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되어 다시 시험에 나올 것이 있다고 하면 안전영향평가 쪽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는 게 건축 허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여기 건축허가권자는 원칙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행정청인 시, 군, 구청장이 건축허가권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공법은 국가가 일반 국민에 대해 공익상 필요한 때 일반 국민의 불법행위,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에 관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공법 규정입니다. 가끔 개인이 다른 개인을 상대로 다단계나, 다단계도 괜찮지만 엉뚱한 다단계 있습니다. 다단계나 또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기 행위를 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국민 개개인의 관계만이 아니라 국가 질서를 문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익상 국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에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제에 가하는 국가는 행정청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데, 국가를 말 쓰게 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지사와 시군 구청장을 기초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행정청이라면 시군 구청장으로서 이번에 내가 집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시군 구청장이 관심이 있어 하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의사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다만 이런 건축물 중에 예외적으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안에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건축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건축허가 대상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 행위와 대수선 행위로서 건축물 안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받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건축허가 받도록 하는 것은 장소, 규모, 행위, 그 세 가지 내용들 중에 대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의 건축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택 규모의 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고 공용 면적으로서 주차장이나 계단, 복도 등을 더하게 되면 25제곱미터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민택 규모로 분양하게 된다고 하면 전체 규모는 110제곱미터 정도인데 그냥 대충 100으로 하겠습니다. 저 100이 1000세대 정도라고 하면 그 규모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1000세대의 국민택 규모가 만들어지게 되면 한 집에 3명 정도가 거주하게 되었을 때 3000명 살지 않겠습니까? 저 3000명이 살게 되는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규모 아주 클 것이죠. 그러면 이런 규모 큰 건물 만들어지게 되면 충분한 기반시설, 환경, 경관 이러한 부분들을 배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반경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특별시와 광역시 안에 저런 3000명 정도가 살 수 있는 건물이 새로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에 필요한 전기, 수도, 도로 등의 시설은 구청장이 만드는 겁니까? 특광이 만드는 것입니까? 특광이 만들게 됩니다.
우리 남양주는 남양시장이 하시고 서울에 넘어가시게 되면 서울에 도로 만드는 사람은 서울시장이지 구청장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 등의 시설의 설치가 필요 없는 작은 건물 만들 때는 시군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이지만 새로운 도로에 설치가 필요한 대형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구청장은 건축 허가권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1롯데월드가 만들어진 것은 서울 송파에 만들어졌거든요. 새로 만들 때에는 도로 등의 설치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는 겁니다. 대수선은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입니다. 대수선하는 때는 건물 규모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종전과 동일한 규모를 유지하는 대수선 행위라고 하면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제2롯데월드의 대수선이라고 하면 그때는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고 새로 신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만 특광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하나 봐놓습니다. 여기 경기도 남양주시에 층소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새로 신축하게 된다면 그때 건축 허가권자는 남양주 시장입니다. 도의사 되는 것 아닙니다. 남양주에 도로 만드는 것은 남양주시장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런 규모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사전에 승인받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전 승인과 관련되어 충분한 도로시설이 확보되는지 또는 주변 시군과 연계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도지사가 사전 승인권자 되는 것이지 직접 허가권자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시도지사를 건축 허가권자로 설명하게 되면 무조건 틀립니다. 허가권자는 특광 시군구청장,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의사는 허가권자이다 아니다. 국토는 허가권자 아닙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시군구청장이 건축허가권자이고 특광이 건축허가권자라는 것 확인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창고라고 하면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있죠. 이거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만큼은 특광이 아니라 시군구청장이. 그래서 공장 창고의 경우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하라면 당연히 시군구청장이 건축허가권자이고 10만 이상이라 할지라도 시군구청장이 건축허가권자가 되는 점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96페이지에 박스 속에 1, 2 공장 창고 제외한다. 특광의 건축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하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은 누구? 시군구청장이 건축허가권자 되는 겁니다. 연관 2번 도의사 사전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1번 내용만 잠깐 봐주십니다. 시장 구도는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건축허가가 되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대형 건축물이라 해서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확인되시죠? 하단부의 내용은 그냥 버리십니다. 도의사는 사전 승인권자이지 절대 허가권자 될 수 없다. 그렇게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보시게 될 겁니다. A도에 B시에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A 도지사에게 건축 허가 받아야 된다. 바로 틀립니다. A, B 시장에게 건축 허가 받는데 이러한 경우는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틀립니다. 공장이기 때문에 사전 승인도 아예 필요 없는 그런 절차로 봐주셔야 됩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공장은 제외한다. 그렇게만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도의사는 사전 승인권자이지 절대 허가권자 될 수 없다라는 것,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97페이지에 3번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 찾으셨는데 별표 하나만 해놓습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쪽은 이렇게만 잠깐 이해하고 지나가십니다. 건축법에 따르게 된다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하는 때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아 건축 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 대수원 시에는 건축사에게 반드시 설계도 작성을 의뢰하고 확보한 때 건축할 수 있고요. 공사 도중에는 건축사 등을 감리자로 지정해서 공사 감리를 맡기는데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감리가 좀 비용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대신 경주 포항 지진 사건 이후에 이번에 내진 설계 기준이 대상이 크게 대폭 변경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독 태익은 공동 태익은 가리지 않고 내진 설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건물 규모가 한 100평짜리 대지에 건물 만들게 된다면 철건 비용이 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천천히 하십니다. 하여튼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감리할 때 내진 설계가 반영됐는지 확인고자 그 건축비, 종전에는 감리 비용을 그냥 건축주가 건축사인 감리자에게 100만 원이건 150만 원이건 계약 체결하고 돈 지급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허가권자에게 감리 비용을 예치하면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와 관련된 확인 서류 보고 설계자인 건축사인 감리자에게 감리 비용을 따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 비용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물을 건축하게 된다면 각종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 공사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그렇게 새로운 건물의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면 건물 가격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한 2, 3년 전에 만들어진 건물도 같이 가격 올라간다 할지라도 옆에 건물 가격이 시세가 있고 그거 가격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는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봐주실 것은 지금 하여튼 대출은 좀 많이 막혀 있는데 인플레이나 또는 금리가 인상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것은 확실한데 다만 종전에는 대출이 좀 자유롭게 이루어지다 보니 수요 계층이 많았지만 지금은 수요가 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게 될 것이고요. 그렇더라도 가격은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근 특정 지역에 집단적으로 많이 만들게 된다면 뭐 향후 2, 3년 안에는 가격 좀 떨어지는 하향 국면을 보이게 될 텐데 대통령 선거할 때 또 부동산 규제 풀지 않겠습니까? 우리 5년 동안 대통령 한 번씩 만나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경험이 있으신데 예, 그래서 아마 계속 부동산 관련된 가격은 우상향하는 쪽으로 가격이 좀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가끔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3년이라는 시간을 턴을 보게 되면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형국을 좀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결론은 다른 거 없습니다. 건축과 대상의 경우는 설계 비용과 감리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미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건축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데 저 건축 신고 대상인 건축물 건축 대선에 관한 사항 절차에 관한 사항 실효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건축 신고와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의 건축 행위와 대수선 행위 중에 1962년도에 법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건축신고 범위에 묶어놓는 것과 1962년도에 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개정됐겠습니까? 개정 안 됐겠습니까?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건축법이 1월 달에 한번 바뀌었고 4월 달에 바뀔 예정이고 6월 달에 바뀔 예정이며 8월 달에 한번 바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천천히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그 개정된 내용들이 좀 기본적인 시험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범위가 좁혀지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건축신고와 관련된 기본형으로서 우리 세 가지에 대해서는 꼭 한번 봐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연면적 합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바다 면적합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행위 건축 신고 대상이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행위라면 건축 신고 대상으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연면적 100제곱미터라고 하면 대충 30평 이하의 건축물 건축인데 규모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대 규모에 해당되는 아파트라고 하면 32평, 33평이 국민대 규모인데 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에 대한 설계 비용과 감리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 신고 사항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증축, 개축, 재축하는 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경미한 사항으로서 건축 신고 사항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개정된 사항을 몇몇 확인해 놓습니다. 491페이지 보시게 되면 박스 속에 1번 찾으셨죠? 바다 면적합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그래서 85제곱미터 이내 줄만 쳐놓습니다. 증축, 개축, 재축이 85제곱미터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건축 허가 대상으로 이하인 때만 건축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5번 찾았습니다.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건축 그리고 기억입니다.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건축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면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도시 지역이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건 관계없이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이라면 건축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신 겁니다. 장소에 관계없이 항상 건축 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제 다시 2번 확인해 놓습니다.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리지역부터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 건축. 다만 다음 항목 하나에 해당되는 구역의 건축은 제외한다. 제외 추놓습니다. 기억 지구 단위 계획구역 찾으셨죠? 그리고 A 방제 지구, B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붕괴 위험 지역.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시 하나 봐놓습니다.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건축 신고 대상인데 도시지역을 제외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우리 수동 쪽 가시게 되면 또는 조안 쪽 가시게 되면 농경지 많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 못 가봐가지고. 대신 그러한 지역이라면 평내 우편과 달리 비도시 지역인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 하고 이러한 곳에는 농민이 사용할 수 있는 농가주택 등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농자라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을 건축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수업이 재미없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해주셔야지 재미가 또 확보되십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확인해 주실 것이 있는데요. 여기 농가주택이라고 하면 2층 미만일 때, 3층 미만일 때 2층 이하를 말하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대충 60평 이하를 말합니다. 그래서 1층을 창고 등 용도로 사용하고 2층을 가정집으로 사용하기 위한 농가주택 수월하게 만들 수 있도록 관농자의 경우는 100이 아니라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을 건축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관농자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건축 신고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접지구, 다산지구, 평내지구입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당시에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지만 얘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포함되게 된다면 얘는 장래 도시지역이 될 수 있는 땅이거든요. 만약 그런 경우라고 하면 200이 아니라 100.
다만 우리가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건 관농자에 관계없이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라면 모두 건축신고 대상이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때에도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건축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죠. 이해되신 겁니다. 그냥 관농자라 할지라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는 200 미만, 3층 미만의 경우는 건축 허가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면 연면적 100초가 200 미만이라면 무엇?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건축 허가받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 할지라도 100 이하라고 하면 건축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연면적 150제곱미터이고 1층짜리 건물을 건축하게 된다면 그때는 건축 허가사항이지 신고 대상 아닙니다. 다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건 도시지역이건 관계없이 항상 건축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연면적 100 이하일 때는 신고 대상이고, 관농자라고 하는 장소 요건을 갖췄을 때만 200만, 3층 미만까지를 건축 신고 대상으로 한다. 구분되시겠습니까? 어디건 관계없이 100은 건축 신고 대상이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5번 찾으셨죠? 여기 5번과 관련되어 니은 보시니 건축물의 부피를 3m 이하 범위 내 증축하는 건축물, 높이 3m 이하 범위에서 증축,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하시길 바다 면적합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은 건축 신고 대상인데 그 높이가 3m 이하 증축 행위라고 하면 건축 신고 대상입니다. 우리가 앞서 함께 보셨을 때 일반 건축물의 층고는 보통 4m를 한계층으로 보고 있거든요. 4m 이상 증축하게 되면 층수가 달라진 것으로 보고 있지만 3m 이하라고 하면 층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건축 신고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4m가 한계층 늘어나는데 3m라고 하면 한층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량 증축 행위로서 건축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리얼번을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유통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단지 안에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 2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합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 등에 만들어지는 공장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2층 이하인 공장의 경우에는 건축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닭공장이라는 곳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닭공장. 예, 꼬꼬대기라고 하시니까 할 말 없고. 그리고 그 닭과 좀 비슷한 것으로서 오리 공장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대가축은 2마리, 중가축은 10마리, 소가축은 100마리, 가금류라고 하면 닭과 오리를 말하는데 걔는 1000마리, 그리고 돼지 10마리와 같이 똑같은 것이 벌통 10개가 벌통 10개는 돼지 10마리와 가격 같다고 해서 우리 농업인 판단과 관련되어 함께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금류와 관련되어서는 닭 아니면 오리거든요. 닭 공장 들어보신 적 있다면 이제 오리 공장도 한번 들어볼 수 있고, 오리 공장은 건축신고 대상이다. 마음에 진짜 안 들어하는 표정이시지만 그렇게라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이고 엔드게임입니다. 2층 이하의 공장이라고 하면 건축신고 대상이다. 그래서 오리 공장도 건축신고 대상으로 각각 파악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여기 기본형과 관련되어서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건축 신고 대상이고 바다 면적합 85제곱미터 이내인 때 건축 신고 대상인데, 특별히 관농자라고 하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일 때 건축 신고 대상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제외한다. 다만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 할지라도 기본형
100제곱미터 이하인 데는 무조건 건축 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그리고 닭공장 기억하신다면 오리 공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의 공장 건축은 건축 신고 대상이라는 것 잡아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증축, 개축, 재축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셨다고 하면 4m 높이가 달라지게 되면 층수가 달라지는 것이죠. 대신 3m 이하라고 하면 경미한 것으로 건축 신고 대상인데, 이 법이 196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 법을 만드신 분은 수학을 잘 하셨겠습니까? 못 하셨겠습니까?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4m 이상의 한계층이라고 하면 4m 미만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그 4m 미만이라는 것은 아예 생각도 못 하시고 그냥 3m 이하로 해놓으셨습니다. 4m 이상은 층수 달라지는 거 생각하시는데 수학을 잘 못하시다 보니까 미만 개념이 생각 안 나셨나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들이라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m 이하 층축은 건축신고 대상이다. 그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이 대수선입니다. 3번, 4번 묶어놓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 건축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주요 구조 해체 없는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수선, 주요 구조부터 대통령령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수선은 기역부터 비역까지 총 6개입니다. 내력벽 30m 이상 수선하는 행위, 수선 추천없습니다. 기둥 3개, 보호 3개, 지붕틀 3개 수선하는 것, 방화벽 등을 수선하는 것, 주계단 등을 수선하는 것, 수선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만 건축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만약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에 이루어지는 대수선, 벽, 3, 계단, 경관입니다. 그러면 벽과 관련되어서는 내력벽, 외벽 마감 재료, 방화벽, 다가우 다세개 경계벽 총 3가지와 숫자 3입니다. 기둥, 보호, 지붕틀, 증설 해체 수선 병행하는 것,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병행하는 것, 경관지관의 건축물의 묘병태, 담장 병행하는 것 총 9개입니다. 저 9개가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죄다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3층 미만이라고 하면 2층 이하이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60평 이하이거든요. 그런 작은 건물이 이루어지는 모든 대수선은 건축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 건축물에 대수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받고 대수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모 작은 건축물에 이루어지는 대수선이라면 건축신고하고 처리하는 것이고요. 규모 큰 건축물의 경우라면 건축 허가 대상인데, 이러한 건축 허가 받고 해야 될 대수선 중에 6가지, 내력벽과 관련되어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그러면 이 내력벽을 3층 이상 건축물에 증설 해체하게 되면 건축 허가 대상이고요. 오직 뭐만? 수선해야만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만약 3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면, 3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그거 대수선 아니죠.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때는 건축신고하고 대수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둥, 보, 그리고 지붕틀 총 3개. 그 3개를 각각 수선하는 것이 있다면 건축신고 대상이 되고, 그리고 방화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그리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그러한 것이 있다면 모두 건축신고하고 대수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 9개 중에 우리가 본 것은 6개이거든요. 그러면 빠진 3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 3가지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외벽 마감 재료를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행위라고 하면 그때는 건축 허가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셨던 게 경관지구 안에 건축물의 외부 형태, 담장 변경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얘는 건축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경계벽을 수선하는 행위 등이 있다면 얘는 건축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잠깐 이해해 주십니다. 작은 건축물에 이루어지는 대손이라고 하면 모두 신고하고 대손할 수 있습니다. 대신 큰 건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의 건축물에 이루어지는 대수선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손에 대해서는 건축 신고하고 대손할 수 있는데, 그때 건축 신고하고 대손할 수 있는 것은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 오직 무엇만? 수선만 건축 신고할 수 있고요. 이 세 가지 수선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죄다 건축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외벽 마감 재료는 단열 또는 미관 향상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인데, 벽면적 30m 이상을 수선하게 되면 화재 발생 시에 화재와 관련된 안전성의 문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제천 또는 밀양 화재 사건 기억나신다고 하면 그 화재 사건과 관련된 인명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수선행위에 대해서는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허가 대상으로 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얘는 쉽게 해도 되지만 얘만큼은 까다롭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경관지구의 외부 형태 변경을 쉽게 건축신고하고 처리하게 한다면 다음 세대 물류를 한옥 나만 하지 않죠. 저도 예전에 명륜 쪽이나 해화동 쪽에 한옥 진짜 많았거든요. 요즘 가보면 안 보이던데요. 같이 보신 적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옥은 오래 유지 보존할 필요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쉬운 건축 신고 절차로 처리할 수 없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가구 다세 주택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의 수를 한 세대, 두 세대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세택은 공동택이다, 단독택이다? 다세택은 공동주택. 그리고 단독택의 경우는 1호, 2호라 구분하게 되는데 1호, 2호는 가구 하나, 가구 둘입니다. 그래서 다가구택이라 하면 그때는 단독택이고 다세대 주택, 아파트 세대수를 하나, 둘 그렇게 세대수로 구분하게 된다면 얘는 공동택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다가구택, 다세택은 건물 한 층에 두 세대 이상이 존재하게 되면 그 세대와 세대 구분하는 벽면으로 경계벽이라는 것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차장 설치 기준이 있거든요. 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르게 된다면 세대당 또는 가구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 세대당 0.5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면 건축할 수 있는 반면 일반 주택의 경우는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빌라 만드는 분이 만약 25평짜리 4세대 만들고자 한다면 주차장을 4대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빌라 만드는 분이 100평짜리 하나 만들면서 주차장을 한 대 확보한 상태에서 건축공사 완료하고 저 100평짜리를 경계벽만 잘 만들게 되면 세대수 쪼개는 것 일도 아니죠. 그러면 빌라 다 만들고 나서 이 경계벽을 수선하면서 100평짜리를 20평짜리 5세대로 만들어 놓고 주차장 계속 한 대라고 하면 이런 빌라가 많이 만들어진 곳에는 주차장 문제라고 하는 사회적 문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가구 다세택이 밀집한 지역이라면 주차장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선 행위를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롭게, 그래서 건축 허가 범위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손이라면 종류 관계없이 모두 건축 신고하고, 하지만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대선 시에는 6가지만 건축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못 보셨던 외벽 마감 재료 30m 이상 수선하는 것, 건축 허가 사항입니다. 경관지구안의 건축 외부 형태 변경하는 것, 건축 허가 대상이라는 것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다가구 다세개 경계벽을 수선하는 것, 건축 허가 사항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에 대해서만 건축 신고 대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 신고도 별표해 주셔야 됩니다. 외우라고 해서 부담스러우시죠? 외우라고 해서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외우는 게 아니라 시험 보기 전까지 외우면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예, 잘하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주십니다. 한 장 넘기시면 공용건축에 대한 특례 지나가시고 그리고 3번 건축 허가 신청 절차와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필요 없고, 찾았습니다. 501페이지 봐주십시오. 501페이지 봐주십니다. 501페이지 찾으셨죠? 우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신고시료 찾으셨죠? 신고시료.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특별자치장 특별자치의사 시군 구청장은 신고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추정습니다. 신고 소리 여부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래서 건축주가 건축 신고하게 되면 시군 구청장은 건축 신고 받았다고 하면 신고 필증이라는 것을 따로 주는데 그걸 신고 수리라 합니다. 며칠? 5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한번 봐놓으셔야 됩니다. 건축 신고하면 처리 기간은 며칠? 5일이라는 것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신고한자가 신고일부터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인정되면 1년 범위 내 착수기한 연장할 수 있다.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디귿번도 올해 개정된 지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건축 신고하고 몇 년?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신고 효력 상실하게 되는데,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1실 2착이라는 말을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 처음 시작했으면 몰라야 됩니다. 대신 1실은 넘어가시고 여기 2착은 2년 내 공사에 착수입니다. 공사 착수와 관련되어서는 토지 확보하거나 각종 인허가 받은 때부터 몇 년? 2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1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1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얘는 나중에 다시 한번 묶어서 정리하실 겁니다. 통상적인 착공은 몇 년 내 이루어져야 된다? 2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건축신고는 신고한 날부터 1년 내 공사에 착수할 것, 그렇게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묶어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시면 됩니다.